동네로 달리는 자전거 백산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사랑을 따라가 봅니다. 엄마라는 단어, 가슴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집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어느 날 어머니란 단어로 불리울 때 그 마음의 울림은 커져갑니다. 밥을 챙겨주시던 어머니, 늘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 어머니, 그 사소한 질문들이 어느 날 문득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마음에는 그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다시 한 번만 안겨보고 싶은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을 듣고 김나경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작품의 한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코니스 프랜시스의 마마입니다. I spent with you, Mamma, solo per te la mia canzone vola, Mamma, sarai con me, tu non sarai più sola. Quanto ti voglio bene, queste parole d'amore che ti sospiro il mio cuore. Forse non s'usano più, mamma, ma la canzone mia più bella sei tu. Sei tu la vita, e per la vita non ti lascio mai più. 하연이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꺼냈다. 오늘같이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하는 일이다. 하연이는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꾹꾹 눌러 적던 하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 적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자 스르르 잠이 잠긴다. 하연아. 하연이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다. 꿈에도 찾아오지 않던 엄마가 3년 만에 나타나 하연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진짜 엄마 맞아? 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가 천천히 다가왔다. 딸,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다. 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터졌다. 왜 이제 와, 엄마? 엄마가 침대에 앉아 하연이를 안았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지만 엄마의 냄새는 여전했다. 하연이는 오랜만에 맡는 엄마 냄새에 숨을 한껏 들이켰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했어. 엄마는 하연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쌍꺼풀 없는 눈, 오뚝한 콧날, 유난히 작은 입, 기억 속의 모든 모습 그대로였다. 좀 말랐네. 키가 크느라고 그런 건지 탱탱했던 볼이 헬쑥했다. 팔다리도 가늘어져서 엄마 목소리에 걱정이 고여 있었다. 김나경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한 아이가 엄마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들어보셨습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그리움이 들어 있습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향기로 기억나는 사람, 안길 수는 없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한 사람. 이 작품은 신미애 작가님의 장편 동화 엄마의 선물입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이 하연이에게 엄마가 다시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엄마를 다시 만나는 판타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도 아이 곁에 남아있는 사랑,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법을 조용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따뜻한 동화를 쓰신 신미애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애 작가님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나경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엄마의 선물 첫 장면을 들어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작가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문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사실은 글을 잘 못 쓰는 아이였어요. 편지 한 장을 써도 잘 쓰는 친구한테 막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천재적인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걔는 모든 문학상, 경기도 문학상을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 언니도 최우수상을 tas어요. 이름까지 기억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했어요. 제가 공부는 조금 더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걔를 뭐 질투가 아니라 이거는 존경과 흠모였어요. 너무 잘 써요. 진짜 중학교 2학년에 어떻게 저런 사유를 할 수 있을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감히 문학이라는 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저같이 평범한 아이는 문학은 못한다 이런 아주 고정관념인지 선입견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됐어요. 그런 다음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과 상관없이 또 어떤 단체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이가 조금 크니까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올 동안, 유학원 갔다 올 동안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그때 정말 소설과 시는 몇 권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빌려주신 책 대여점 여주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빤히 쳐다보면서 이제 쓰셔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써? 그래갖고 그날부터 고민했어. 써야 되나? 고민하셨군요. 고민했어. 왜냐하면 제가 잘 쓰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자신이 없어서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 혼자서
소설은 너무 기니까 시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 목동에 살았을 텐데 양천구 백일장이 있었어요. 나갔는데 우수상을 탔어요. 와, 그러니까 멋지세요. 너무 자신감이 생겼고 그때 조병아 시인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막 그걸 받아 적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저 혼자 시를 꽤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혼자 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한참 뒤에 40이 훨씬 넘어서 네. 처음으로 그 문화센터 문학창작반에 들어갔어요. 와, 그랬는데 아유 너무 잘해갖고 난 창피한데 이거 나 한두 달 만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갔는데 예. 거기 경상도 분 언니들이 많았어요. 예. 미애야 니 이제 왔노? 왜 이제 왔노? 그래서 어머 네. 넌 잘할 타입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기다려봐 잘할 타입이야. 근데 저도 진짜 거기서처럼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상하다 해놓고 저도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엔 동시처럼 맑게 썼어요. 아주 예쁘게 썼어요. 예.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아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사물을 다 본 거예요. 화분, 의자 뭐 이런 걸 봐서 사물로 썼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했어. 니네 집에 있는 물건 하나씩 미애한테 갖다 주면 제가 시 한 편씩 써줄 거라고. 그래갖고 계속 사물시를 많이 썼어요. 동화를 쓰신 작가님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동화를 쓰시는 작가님들의 깊은 감성을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요즘. 작가님은 동화를 집필하기 전에 어떤 주인공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져요. 근데 예. 동화를 집필하기 전에 주인공 선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 뭐냐면 예. 일단은 예. 소재를 예. 엄마의 선물은 이제 엄마하고 딸의 그 애틋하고 슬픈 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할까?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하고 떨어져서 엄마는 서울에 뭐 딸은 시골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렇죠. 이런 그 큰 그 무대 예. 응? 작품의 무대와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 그걸 먼저 정해놓죠. 상황을 그리고 먼저 상황을 그려놓고, 정해놓고 그 예. 무대를 정한 다음에 스토리를 이으면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고학년인가 여자애인가 남자애인가를 정한 다음에 예. 그게 정해지면은 얘 성격을 발랄한 걸로 할 건지 얘 미래의 꿈이 뭔지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순서가 반대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많이 배워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엄마의 선물 작가님의 책은 첫 장편 동화입니다. 작가님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선물을 첫 장편 동화로 쓰시게 된 마음을 작가님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천국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한 3일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고학년, 4학년 2학기 아이인데 20장, A4 용지로 20장 갖고 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혀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는 뭐가 하나 안 되면 막 그 당시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매달리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아예 접어놓고 그냥 거리에서 사람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나갈 땐 깜깜하게 나가는데 어느 날 툭툭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너무 짧으니까 길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 상황을 이 집안 아빠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면 휴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날짜가 길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한 3일밖에 천국에서 휴가를 안 주니까 이 여자 주인공 하연이를 다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면은 뭐 얘랑 뭐 소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슬쩍 집 앞에서 치는 걸로 예.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게 스토리가 그다음부터는 줄줄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끊겼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빠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천국에 가서 계속 걱정을 하니까 선녀님이 물어보고 너무나 이 새로운 엄마가 있어야지 이 집이 너무너무 엉망이고 제가 이 일손이 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2년을 관장하는 신께 둘이 같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걸 또 썼더니 그 다음에 6개월에 아빠가 여자를 만나고 뭐 이런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게 그리고 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엄마가 그 꿈속 방문건을 선녀님한테 얻어가지고 아이의 꿈, 아빠의 꿈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왜 필요한지 이제 설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몇 년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또 운 좋게 한 군데서 뭐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만일 작가님께서 어머니에게 혹시 편지를 쓰신다면 작가님 어떤 글로 편지를 보내보고 싶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지금 치매 중에 계세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빨리 회복이 너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면서 좀 이게 운동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혼자서는 못 걸으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최근에 또 확 나빠지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그랬는데 한 2주 전부터 엄마가 저를 다시 알아보시고 며칠 전에 엄마한테 갔는데 보자마자 너 가르치는 학생 몇 명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이제 이 작가만 해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을 과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논술 과외 수업을. 그게 몇 명인지는 엄마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수입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물으셨고 그리고 엄마가 치매이지 않을 때 치매 상황이 아니고 저하고 대화가 정상적으로 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 키울 때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좋았다. 학교에 가든 어딜 가든 미애 엄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겠다고 해서 자랑스러웠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편지를 잠깐 쓴다면 엄마 지금 엄마가 나를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는데 나는 엄마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는 지금도 엄마는 내 앞일을 막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엄마는 할 걸 다 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보살핌만 받으시면 되고요. 엄마가 내가 딸이어서 좋았고 또 내가 딸인 게 자랑스러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엄마의 선물 참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엄마가 하연이에게 돌아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엄마 역시 얼마나 딸을 보고 싶어 했는지가 짧은 대화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양희은, 김창기의 엄마가 딸에게. 이 곡은 엄마와 딸 사이에 오가는 말들, 가까워서 더 서툴렀던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차리는 사랑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라라 작가님께서는 동화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미래를 엮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동화는 작가님의 인생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듣고 싶어집니다, 작가님. 제가 이거 동화를 쓰면서 상을 받고 싶을 때부터 다른 문학상 심사평을 다 읽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작품은 많이 들어왔는데 작가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동화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깊게 각인했어요. 그래서 이 동화는 자기 어린 시절을 쓰면요 엄청 올드하고 요즘 애들한테 이상하다고 그러고 공감을 못 얻어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3학년을 쓰면 3학년이 돼야 되고 5학년 걸 쓰면 5학년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면 애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서점 가서 또 동화책도 많이 보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유머집, 수수께끼집도 다 읽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좋은 걸 다 필기를 해와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애들은 지가 하는 걸 또 인터넷 보고 하면 까르르 웃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은 얼굴은 늙었는데 말하는 건 안 늙었어요. 그러거든요. 그건 성공이다. 그럼 됐다. 그래갖고 동화를 좀 쓰다가 야 이거 쓰면 되냐? 이거 5, 60대 같으냐? 그래서 아니에요. 5, 60대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된 거고, 선생님 조금 이상해요. 좀 낡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딱 다시 써버려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서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안양으로도 이사 가셨고, 또 그곳에 포도밭, 산, 개울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동생, 오빠와 개울가에서 놀고 식물 채집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린 시절이 작품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셨나요, 혹시? 그 시절에는 그게 중요한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재밌다.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동화는 따뜻하다, 순하다란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성장 배경이 다 밑바닥에 있어서 그 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살 때 갔기 때문에 모르고 간 기억은 없죠. 그런데 5살, 6살부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여동생만 살았고 오빠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아들은 서울에서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 오기 때문에 그땐 정말 오빠랑 막 매일 개울 가서 물장구 치고 제 숙제 있잖아요. 식물 채집, 곤충 채집 그거 다 같이 하고 그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동화에 식물이 참 많이 나와요. 곤충 잡는 장면도 나와요. 이 엄마의 선물 말고 다른 그 한국 안데르센상 받은 데서도 시골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주인집 새를 살았는데 주인집 딸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말을 좀 못하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말로는 몇 년 산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걔는 저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맨날 말싸움에서 져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갈등이 네. 6살 갈등도요. 예. 갈등이에요. 아. 그게 아주 어린애들 거 쓸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만한 그렇죠. 갖고 갖고 서로 질투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또 저는 또 저기 새빵 사는 사람이니까 또 눈치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잘 갑과 을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조금 이해력이 생겨서 그런 거 쓸 때 좀 편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송이 엄마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다면 이번 낭송은 하연이가 아빠의 새로운 사랑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하연이는 아빠가 결혼하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두 번째 작품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격한 운동을 한 탓인지 하연이는 몸살에 걸렸다. 나 다음엔 산에 안 갈래. 몸살 나서? 처음이니까 그렇지. 적응되면 괜찮아. 아빠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원더우먼은 자기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아. 아빠는 왜 원더우먼 말이면 다 좋다고 해? 손뼉 치면 따라치고 웃으면 따라 웃고. 하연이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하연이는 운동을 다 잘하고 적극적인 아줌마를 원더우먼이라고 불렀다. 아빠가 자세를 고쳐잡고 하연이를 바라보았다. 뭘 맘대로 했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원더우먼이 더 올라가자고 했잖아. 아빠도 등산은 자주 안 해봤으니까 그만 올라가자고 하지 그랬어? 결혼하면 원더우먼이 아빠랑 나를 마음대로 할 것 같아. 난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 싫단 말이야. 아빠는 한숨을 후 토했다. 하연이는 아줌마랑 겨우 3번 만났잖아. 아빠는 6개월 가까이 봤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하연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의욕이 넘쳤던 거야. 워낙 부침성이 좋기도 하고. 아빠는 원더우먼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연이는 앙칼지게 쏟아붙였다. 혹시 아빠가 결혼하는 게 싫으냐? 하연이는 잠시 움찔했다. 며칠 뒤 아빠의 고민에 응답이라도 하듯 아빠의 꿈속에 하연 엄마가 찾아왔다. 둘은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빠는 우물쭈물 하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하연 엄마, 나 재혼했어. 그런데 고민이 있어. 하연이는 사람 사귀는 게 늦잖아? 집사람이 부침성 있게 구는데 하연이는 그런 게 거북하다네.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연 아빠, 전에 우리 집에 화초가 많았잖아. 파키라하고 벤자민을 들여놔봐.
둘이 화초를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거야. 여유 되면 바이올렛도 키워보고 망울이 자라서 터지고 꽃 피는 걸 보면 할 말이 많을걸.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이라 할 말이 많겠지만 하연이도 신경 써줘. 한창 예민할 나이잖아. 둘이 살 때는 아빠가 온 관심을 자기한테만 쏟았으니 아빠가 변했다고 생각할 거야. 잠에서 깬 아빠는 꿈속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전에는 하연이한테 학교 생활에 관해 자주 물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연이와 얘기할 시간이 확 줄어든 게 사실이다. 아빠는 배려심 없는 자신의 행동을 자책했다. 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줌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짠! 아줌마의 팔이 가리키는 곳에는 화분들이 있었다. 하연이는 얼른 가서 잎사귀들을 만졌다. 거실이 환해졌네요. 아줌마도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해요? 화초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부터 관심 가지려고. 그날 밤 하연이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벌써 마지막 장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썼던 편지가 어느새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은정이랑 지우, 윤석이가 왔었어. 새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줘서 다들 엄청나게 먹었어. 내가 무뚝뚝하게 굴어서 그렇지 새엄마는 항상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나도 이제 노력하려고. 그래도 나한텐 언제나 엄마가 1등이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줘. 엄마, 항상 사랑해. 어느덧 뜨겁던 날들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여름의 끝자락에 엄마의 사주기가 찾아왔다. 아빠와 새엄마, 하연이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쁜 꽃을 준비해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연이는 그동안 엄마에게 쓴 편지로 가득한 공책을 꽃다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을 타고 민들레꽃이가 공원 가득 퍼졌다. 하연이의 뺨을 가볍게 스치는 바람은 마치 엄마의 따뜻한 응원 같았다. 하연이는 그 바람 속에서 엄마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걸 느꼈다. 두 번째 낭송은 하연이의 마음이 가장 복잡하게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지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닌데 엄마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사람이 너무 낯설고 자기 마음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버거운 마음. 아이의 감정은 늘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연이가 새엄마를 싫어한다기보다 아직 자기만의 그리움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작가님, 방금 들은 글의 장면이 하연이가 아빠의 결혼과
새엄마가 될 사람을 두고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쓰실 때 하연이가 감정에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작가님이 또 이 갈등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싶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작은 이 동화의 시작할 때 하연이는 4학년 2학기였고요. 지금 아빠가 새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마음먹고 있는 건 지금 5학년인데요. 예.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이면 완전히 사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 일 없어도 평범한 가정에서도 예민하고 굉장히 그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하연이는 1학년 때 엄마가 떠나서 3년 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슬픔에서 약간씩 빠져나오게 해준 게 친구들이었고, 그러나 뭐 운동회라든가 무슨 학교회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다시 또 더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양한 경험, 감정의 경험, 기복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새엄마가 싫은 건 아닌데 받아들이기도 또 싫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면은 얘는 아빠의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떠난 후에 아빠랑 하연이랑 둘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든 존재거든요. 예. 새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3년 동안에 단순히 아빠가 아니라 아빠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때론 친구도 됐다가 조언자도 됐다가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 새엄마라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떨까? 아이의 감정은 불안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든요. 두려워하는데 아이는 더하죠.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거기다가 하연이한테 엄마는 3년 전에 죽은 엄마가 엄마인 거예요. 그 엄마가 낳아줬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들어온 사람한테 지금은 물론 아줌마라고도 원더우먼이라고 하지만 언젠간 또 엄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아빠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죽은 엄마뿐인데 왜 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빠랑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나. 그게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쓰면서 굉장히 좀 제 감정은 하연이가 안쓰러웠어요. 얼른 이 갈등을 겪고 빨리 얘가 그 안정이 돼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갈등을 썼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도 엄마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아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엄마가 꿈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좀 넣어서 부드럽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학남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곡입니다. 그
후반부에서 하연이는 조금씩 새엄마가 될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원더우먼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연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하연이의 공부를 함께 봐주는 사람이 되고 집안에 꽃을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작가님, 하연이가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가정을 쓰실 때 조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는 싫은데 아빠가 결혼을 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탐탁지 않게 받아들여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조심스러워서요. 예. 새엄마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 새엄마랑 얘는 서로 같이 대화해도 예. 서로 접점이 없어요. 예. 자기 친엄마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 새엄마가 되면 좋은데 이 새엄마 될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말도 많고 크게 웃고 거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부딪히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빠를 자꾸 집어넣고 예. 그리고 또 엄마의 그 꿈속에서의 말을 자꾸 곱씹는 장면을 넣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엄마의 선물. 특히 인상적인 매개체가 글 속에서 나는 화초였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했던 식물들이 있었고 또 후반부에는 새엄마가 될 분이 집안에 있는 꽃과 식물을 들이면서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관계 회복의 매개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님? 제가 이 안에 쓴 식물은 사실 다 제가 키웠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부터 아이가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베란다에 꽉 화초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줄을 매서 나팔꽃 무슨 수세미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렛도 이거 3개 얻어다가 그걸 물에다 넣고 뿌리를 내가지고 해서 뭐 벵갈 고무나무니 영산홍이니 파키라니 다 키워봤고요. 그리고 영산홍이 막 꽃을 어마어마하게 펴서 아빠가 승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영산홍이 완전히 막 만개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애를 써서 화초를 키웠기 때문에 저는 식물을 많이 집어넣어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을 한 이유죠. 그래서 이 엄마가 계속 명랑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엄마가 막 만지고 새엄마가 만지고 얘는 친해지는 속도가 느린데 엄마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엄마가 막 팔짱 끼고 손잡고 그런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도 또 멈췄어요. 여러 번 멈췄거든요. 다칠 때 한 번 멈추고 여기서도 또 멈췄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둘이 마주봐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주보지 않고 한 곳을 보고 얘기할 거리가 필요한데 앞부분에 엄마가 화초 키웠던 게 어디로 갔냐고 묻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지점에서 또 죽은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화초를 키워봐. 새엄마랑 화초를 키워봐. 이게 문제가 많다고 했더니 화초를 키워봐라고 해서 죽은 엄마가 가르쳐줘서 아빠가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화분 2개를 들여오고 또 아예 같이 꽃시장에 가서 막 꽃도 많이 사고 영산홍도 사고 뭐 바이올렛도 사고 이 엄마가 또 호기심이 많고 의욕이 넘치잖아요, 새엄마가. 그렇죠. 그래갖고 둘이 이제 그렇죠. 한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최고겠다. 사실 제가 식물 키우면서 친구들이 오면은 식물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 남편도 들어와가지고 야, 꽃 폈나 안 폈나 그걸 먼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대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팽팽한 관계니까 이런 식물이 어느 날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막 신경을 쓰면 엄마 우리 친엄마가 그랬는데 새엄마도 그러네? 그래서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분명히 그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이거를 한참 1달 2달 쉬었다가 다시 쓴 거예요. 예. 하연이에게 엄마는 한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고 해서 먼저 있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하연이 곁에서 다른 방식의 사랑이 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헬렌 레디의 You Are My World입니다. 당신은 나의 세상이라는 제목처럼 엄마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Other eyes see the stars up in the sky, but for me they shine within your eyes as the trees reach for the sun above. So my arms reach out to you for love. With your hand resting in mine, I feel a power so divine. You're my world, you're my night and day. You're my word, you're every prayer I pray. If our love ceases to be, then it's the end of my world for me. With your hand resting in mine, I feel a power so divine. You're my world, you are my night and day. You're my word, you're every prayer I pray. If our love ceases to be, then it's the end of my world, end of my world, end of my world for 그리고 작가님이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또 혹시 뭐 시리즈 동화를 구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동화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너무 많이 궁금해지는데 조금 살짝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께 좀 얘기 좀 해주실게요. 제가 고학년 동화 쓰는 걸 참 좋아해요. 예. 그런데 요즘 5, 6학년 아이들은 뭐 그냥 가방 들고 논술, 영어, 수학학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고학년 동화가 출간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4학년까지의 동화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뭐 강아지, 고양이, 마녀, 도깨비 이런 소재로 쓰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화자조차도 도깨비가 글을 이끌어가고 강아지, 고양이가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반응이 뜨겁거든요. 예. 저도 그런 걸 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첫 작품이 책상도깨비의 왕따 탈출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제목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 구상하는 거는 도깨비예요. 그래서 이 도깨비 세상에서 사람의 손을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한 물건들이 도깨비가 도깨비 세상에 가서 각자 원하는 역할의 도깨비를 맡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삼는 도깨비는 초등학생을 시켜달라고 말한 도깨비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아이들의 갈등을 자기가 보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해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런 얘기를 쓰는데 1편, 2편까지는 끝났어요. 구상이. 그리고 제목도 도깨비가 나타났다로 바꿨어요. 그런데 3편까지는 쓸 생각이에요. 3편은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 신미 작가님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신미애 작가님의 엄마의 선물로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엄마가 남기고 간 선물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연이를 향한 걱정, 아빠를 향한 안쓰러움, 새 가족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는 걸까? 하지만 어떤 사랑은 모습만 바뀌어 영원히 곁에 남을 것입니다. 편지가 되고 꿈이 되고 화분에 돋아나는 새잎이 되고 어느 날 불어오는 바람이 됩니다. 마지막 곡 조슈아 벨의 에스타 렐리타를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선물 하나가 조용히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연출 연홍식, 구성 이영선, 낭송 김나경, 진행 백상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밤 되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